2025년 새해도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즐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말, 그러니까 12월 29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 무안에 있는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이탈 참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언론이나 다른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거기에 그날 비행 조종을 했던 비행 조종사 파일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79명의 인명을 앗아간 그 슬픈 참사.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본 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담겨 있는 의미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뜸해지는 이후부터는 그런 사고 이후에는 정부의 탓, 아니면 관할 부처나 아니면 관계자의 탓으로 많이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는 사용이 점점 빈도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전불감증. 예, 그거 항상 유념하시고요. 자, 그래서 안전불감증에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큰 참변이 일어나면 그런 걸 우리가 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무안공항의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희생자들, 179명에 달하는 그 희생자들, 그분들의 안전불감증 여부하고 관계없이 엄청난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번 여러분과 나눌 영상 안에는 이번 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도되고 있지 않은 그런 뒷이야기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유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부디 우리 유족들 기원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죽음이 덧없는 죽음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정말 상심되시고 우울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실 겁니다. 왜 그때 여행을 말리지 못했을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자기 자책의 그런 목소리를 스스로에게 날리실 텐데요. 그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울이 내셔야 이번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좋은 곳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영민해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힘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상 안에는 사고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100%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국 보잉사에서 오든지 아니면 미국 관계자들이 와서 확인된 내용을 발표하는 그걸로 가름하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행을 해주신 우리 조종사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비행기, 자, 이 비행기가 이번에 사고가 났던 그 사고 비행기입니다. 제주항공 소속의 보잉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생산지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만들어졌고요. 기종은 보잉 737입니다.
기령은 15년하고 4개월 정도가 된 비행기고요. 그리고 최초 비행일은 2009년도에 인도에 있는 항공사 라이언 에어라고 하는 항공사에서 첫 출항을 했던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항공에는 2017년 2월 3일 날 그렇게 도입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생산일부터 도입일까지 계산을 해보면 거의 8년에서 이제 9년 차 넘어가는 비행기를 제주항공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한 것도 한 이제 그 정도 되겠네요. 한 7년 정도 운항이 되었던 그런 비행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기령, 비행기의 나이를 말합니다. 자, 기령이 15년이 넘었네. 왜 이렇게 기령이 오래되었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15년이면 되게 젊은 비행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기계공학을 나왔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실 텐데 장비나 기계, 자동차도 그렇고요, 비행기도 그렇고요. 자, 이런 거의 고장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이제 U자 곡선을 이룹니다. 이 U자 곡선. 자, 이 U자 곡선에서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고장률이 높은 것이고요. 자, 이쪽은 X, Y라고 했을 때 Y축은 고장률, X축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기령입니다. 자, 0부터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쭉 해서 저 비행기는 이제 15에서 16 사이에 해당되는 그쪽 부분에 해당되는 비행기겠죠. 자, 그러면 이 U자, 왜 U자이냐? 비행기가 처음 이제 출시가 되어서,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처음 출시가 되어서 초창기에는 고장률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전기를 지나서 쭉 가다가 이제 끝에 가서 진짜 노후가 되었을 때 또 고장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고장률하고 생산일부터 사용연도까지 이 기간 동안에 고장률 대 기간의 그래프는 이렇게 U자형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각 나라에서 메이저급 되는 항공사, 대한민국 같으면은 대한항공이 되겠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타이항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남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항공, 이제 이런 항공사들이 메이저급 항공사입니다. 각 국별로. 물론 이제 잘 사는 나라, 적당히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항공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통 제가 이야기 주워 듣기로는 보통 비행기가 한번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되면 그것이 잘 사는 나라 메이저급 아니면 잘 살지는 않지만 메이저급 항공사에서 10년 가까이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고로 비싸게 팔릴 정도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지금 처음 도입됐던 나라의 메이저급 항공사가 아닌 중저가 항공사로 갔다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중저가 항공이나 정말 못 사는 나라 메이저 항공사에 도입이 되었다가 또 이제 한 10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더 못한 그런 하급의 항공사나 아니면 더 못 사는 나라의 항공사로 이렇게 다시 팔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한 대 생산이 되면 끝까지 뽑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한 30년 이상은 비행기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보잉 737 같은 경우에는 랜딩, 그러니까 랜딩은 착륙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랜딩 기어. 그러니까 착륙을 하기 위해서 바퀴가 나오는 부분에 최근부터 잦은 고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건 15년 정도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오래된 비행기라고 보시지는 않으시는 게 정상이실 겁니다. 15년이면 그나마 최대한 안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기령의 비행기이기는 한데 원래 그 비행기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따로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난 비행기는 그렇게 노후가 된 비행기는 아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재밌게 봤는데요. 자, 최근 사고가 나기 전 이틀 전에 이 비행기는 이번에 사고가 난 무안국제공항 한 번. 자, 이거는 12월 27일입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 그리고 사고 나기 전날 또한 무안공항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사고, 이제 그 전날 또 무안공에 한 번 더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날 또 무안공에 한 번 더 착륙을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안공항에 착륙을 할 때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최근 2일 동안 14번의 이 착륙을 했는데요. 자, 이 무안공항에 이틀 동안, 특히 그 전날에는 3번이나 착륙을 했던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기장들 운행하는 일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국제선이지 않습니까? 국제선 같은 경우에 지금은 태국을 간 비행기니까 이게 아마 출항은 방콕에서 했으니까 수완나품 공항에서 아마 비행기가 이륙을 했을 겁니다. 수완나품은 태국말로 황금의 땅입니다. 자, 황금의 땅에서 출발했던 그 보잉 737 비행기, 그거는 무안공항에 제대로 착륙을 못해서 이번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자, 이제 이 비행기가 한번 이제 국제선을 타고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공항에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장, 부기장, 그리고 이제 승무원 남자 섞어서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이번 보잉 737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6분이 탑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종하시는 분 2분, 그리고 승무원 4분 이렇게 탑승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분들은 자, 착륙 이후에 수속을 밟고 하루 내지는 이틀 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고 왔던 비행기는 그 자체에서 정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비가 끝이 나면 그 전에 도착했던 기장, 부기장, 승무원들이 그 비행기를 인수를 받아서 다시 몰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의 스케줄로 비행기는 운항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같이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틀 동안 해당 비행기가 이렇게 운항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항공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다 보니 돈벌이가 되는 그 비행기 그냥 가만두지 않겠죠. 이렇게 혹사를 시킵니다. 그나마 여객기니까 이 정도죠. 만약에 여객기가 아니라 화물기라 그러면 훨씬 더 자주 이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항공사에서 화물기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이제 기장이나 부기장들은 여객기보다 화물기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 여동생 남편이 대한항공 기장이라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짧게 나눠본다면, 자, 기장들이 받는 그 월급, 그 월급의 구조는, 자, 기본 월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을 하고 있을 때 비행수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행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착륙할 때마다 받는 그런 수당이 있어요. 그걸 랜딩 수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객기는 착륙을 한 날에 한 공항에 한 번씩만 하지만, 그리고 이륙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그 도착했던 나라에서 쉬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 랜딩은 화물기가 훨씬 더 자주 합니다. 자주 착륙을 하기 때문에 랜딩 수당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화물기를 많이 모시는 그 기장이나 부기장들은 그 여객기를 몰고 다니는 기장, 부기장보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비행을 하지 않고 지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는다거나 새로운 기종을 운행하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달에는 월급이 많이 줄어든다. 그런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TV에도 제가 보니까 한두 번 정도 뵀는데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직 30년 이상 비행을 하셨던 기장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분들 얼굴 보셨습니까? 얼굴 색깔? 엉망입니다. 한평생 농사 지으시는 우리 시골의 아버지, 어머니들 얼굴 이상으로 얼굴이 엉망입니다.
그 낮에 구름 위에 가면 항상 해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얼굴로.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선팅 같은 거 하면 야간 비행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팅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선글라스만 바꿔가면서 끼면서 비행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얼굴, 이 피부색 상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객기 기장이다, 부기장이다 그러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얼굴, 피부는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사고가 났던 비행기는 그렇게 오래된 비행기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여객기는 이렇게 혹사를 시킨다. 예, 거기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내용들 말씀해 볼게요. 이번에는 사망자 현황 및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고 났던 제주항공 2216편 그 비행기 안에는 태국 서안아품 공항에서 총 승무원을 포함하여 181분이 탑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179명, 그리고 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2분이 계셨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승무원 2분, 남자분 1분, 여자분 1분 빼고는 안타깝게도 저는 사망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 정말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기 태국 분 2분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숫자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사망자 179명 중에서 남자분이 84명이 되고요. 그리고 여자분이 93분. 그리고 이제 성별 미상이 2분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DNA 검사를 더 해보면 이 성별은 확인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연령대가 여기 지금 10세 미만 애기들이, 정말 우리 애기들이 5명이나 이번에 부모님 손잡고 즐거운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15년생 1명, 그리고 2016년생 2명, 그리고 2019년생 1명. 자, 그리고 2021년생이면 도대체 몇 살입니까? 집 나이로 이제 2살, 3살, 4살, 4~5살 정도 되겠습니다. 바뀐 그 성별 연령으로, 법정 연령으로 친다 그러면 이제 한 3살 정도 되는 애기, 3살 되는 애기까지 이렇게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 친구들한테 과연 산다고 고생했다, 좋은 데 가서 편안히 살아란 말 할 수 있습니까? 애기들한테. 그냥 모든 죽음에는 아픔이 따르는 것이겠지만 더군다나 더 불쌍한 애기들입니다. 그리고 10대가 9명, 30대 16명, 40대 32명, 그리고 50대가 제일 많이 사망하셨는데요. 40명 이렇게 이번에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60대가 39명, 그리고 70대 이상이 24분 이제 이렇게 사망하셨는데 그 중에서 최고 연령자는 1946년생 남자분 1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분 4분이 계시네요. 이번에는 이제 광주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꼭 쭉 내려와서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셨고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용인에 사시는 분도 1분 희생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태국분 1분, 태국분이 1분으로 나오죠. 아까 전에 저 위에서 보셨을 때 태국분이 2분이었는데 1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망하신 분들 중에 슬픔이 없고 사인이 없는 분들 없겠지만 태국 2분에 대해서 제가 사인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분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40대 여성분입니다. 자, 그분의 남편은 한국분이고요. 아마 이분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태국분 2분 중에 1분에서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남편과 함께 태국에 있는 처갓집에 놀러를 가셨다가 남편은 일이 있으셔서
먼저 귀국을 하시고 혼자 귀국을 하시다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분 역시 20대의 태국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어머니가 한국분이랑 결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초혼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재혼인 것 같아요. 그 전 아버지의 태생으로 태어나신 20대 여성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콕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한국분인 계부와 어머니 이렇게 같이 만나서 연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깝게 희생하신 분 179분.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단골로 가던 비디오 대여점 여사장님, 그분이 그때 희생이 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비디오를 대여하러 갔더니, 20대 아들 2명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번에 지하철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막 그러면서 뭐 비상대책위원회 욕도 하고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술도 내가 2번 사줬군요. 애들 둘이 불러가지고 술도 2번 사주면서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애들이 울고 싶으면 우는 거 안아주고 그리고 그 유족들, 저 애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지금 그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족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유족들이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주고 유족들이 그 어떤 대상을 두고 욕을 하든 간에 그 욕 다 들어주고 자, 다시 말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실제적인 위로는 그분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는 거 이것만큼 좋은 그런 위로는 없습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자기 이야기해 주는 거는 전체 10% 미만이에요. 자, 90% 이상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지금 우리가 유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 주는 거는 그분들의 울부짖음, 하소연 이런 거 들어주는 게 진짜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그분들을 애도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금방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20대였던 그 동네 동생들, 그 동생들은 그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보상금이 5억 정도 나오는데 보상금 받으면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지긋지긋하다, 질린다고. 그때 캐나다를 가겠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살고 있는지 그때 아예 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싫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도 그 연이어서 그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 이후에 폐인으로 사셔서 그냥 제명대로 못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이제 명대로 못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제발 명도로 사시도록 우리들이 도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번 사고기 기장의 모습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끝까지 비행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승무원들을 살리고 어떻게든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우리 기장님. 이 기장님은 보니까 1979년생이더라고요. 이제 성씨만 확인이 되는데 한씨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그분이 계속 그렇게 직진으로 활주로를 타고 전진을 했을 경우에 그 앞쪽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을 해서 비행기에 화재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착륙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베테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착륙을 하다 선회를 해서, 자, 모르겠습니다. 원래 내렸던 방향으로 크게 선회를 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급선회를 해서 반대쪽으로 착륙한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분명히 그 비행기는 크게 선회를 할 수 없는 기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그 기장은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급하게 급선회를 해서 반대쪽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물론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아서 불시착을 한 것이죠. 그렇게 급선회를 해서 다시 착륙을 활주로에 안착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말 베테랑. 그 기장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객들을 살리겠다는 그 이념 하나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비행기 조정관을 놓지 않았던, 사실 포기하지 않은 숨은 은인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무안공항 참사, 그 참사로 인해서 희생하신 179분의 희생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기장, 그리고 사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부기장님까지, 그분들 모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유족분들의 안녕을 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여러분들의 안녕을 빌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